가을 저녁 대구 달성군의 언덕길에 서 있는 이선영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5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등은 꼿꼿했지만 손에 쥔 낡은 가방만큼은 그녀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오래된 기와 지붕과 붉은 벽돌이 뒤섞인 대저택을 바라보며 선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맞을까요? 남편을 잃은 뒤 홀로 아들을 키워온 그녀에게 이번 간병일은 그야말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18살 아들 민준이의 시력 회복 수술비 5천만 원. 그 돈을 마련하려면 반드시 잡아야 하는 기회였어요.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고급 한복을 입은 여성이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36살의 고지연은 첫인상부터 품격이 느껴지는 며느리였습니다. 간병인 분이시죠? 어서 들어오세요. 하지만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선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고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그림들은 하나같이 고가품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구두와 낡은 옷이 더욱 대비되어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지연은 선영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나무 계단을 오르는 동안 선영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런 집에서 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2층 침실. 선영이 침대에 누운 노인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가슴은 멎을 듯 했습니다. 70이 넘어 보이는 그 얼굴이 기억 속 불길에서 자신을 구하고 떠난 친부와 너무나 닮아 있었던 것이에요. 눈썹의 모양, 콧날의 선, 심지어 잠든 표정까지도 말이에요. 아버지. 입술에서 새어나온 단어는 누구도 듣지 못했지만 선영의 눈빛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화재 현장에서 자신을 구하고 실종된 아버지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지연이 환자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장님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지 6개월이 되셨어요. 의식은 있으시지만 말씀을 하지 못하시고 거의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시선은 계속 노인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그 순간 지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간병인님, 저희 아버님과 참 닮으셨네요. 목소리도 비슷하시고요. 말은 호의적이었지만 선영에게는 번개처럼 심장을 후벼 파는 소리였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선영에게 간병 업무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수액 관리, 체위 변경, 영양 공급 방법까지 세세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알려줬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시선은 자꾸만 침대에 누운 회장에게로 향했습니다. 정말 닮았어요. 아버지와 말이에요. 선영의 마음속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화재 현장에서 자신을 구하고 실종된 아버지의 얼굴과 지금 눈앞에 누운 이 노인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그때 지연이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간병인님, 정말 신기해요. 저희 아버님과 눈매가 똑같으시네요. 처음 뵀을 때부터 어딘지 모르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연의 말은 순수한 호의였지만 선영에게는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어요. 단지 닮았을 뿐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지연은 선영을 가족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넓은 식당에는 고급 식기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정성스럽게 차린 한정식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는 썩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인 이태민이 나타났거든요. 44살의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선영을 훑어봤어요.
정장 차림에 반듯하게 빗은 머리, 그리고 차가운 인상이 첫 번째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태민입니다. 선영이 인사를 하자 태민은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우리 아버님 돌보는 게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상태가 좋지 않으시거든요. 실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차갑게 내뱉는 그의 말 속에는 경계심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선영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 서둘러 나서서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여보, 너무 딱딱하게 말하지 마요. 간병인 님도 프로시잖아요. 하지만 태민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식사 내내 그는 선영을 관찰하듯 바라봤어요. 마치 무언가 잘못된 것을 찾아내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식사 후 방으로 돌아온 선영은 잠들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병상에 누운 회장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의 다리 말이에요. 어린 시절 기억 속에서 아버지의 다리에는 화상 흉터가 있었거든요. 불길 속에서 자신을 구하면서 입은 상처였어요. 만약 그 흉터를 확인할 수 있다면 확실해질 텐데요. 하지만 간병인의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아들의 수술비를 생각하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어요. 그냥 닮은 거겠지. 아닐 거야. 선영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속 파문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밤늦게 2층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선영은 서서히 이 집의 일상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회장의 간병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다만 그를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아직도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점점 더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한밤중이었습니다. 선영은 누군가 복도를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똑똑똑.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노크 소리였습니다. 누가 이런 시간에 자신을 찾을까요? 선영은 조심스레 문을 열어봤어요.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밑에 접힌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내일 오후 뒷마당 빨래터로 오세요. 이 집엔 무서운 비밀이 있습니다. 글씨체는 어르신의 것 같았어요. 아마도 이 집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의 것일 거예요. 선영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비밀이라니 대체 무슨 일일까요? 다음 날 오후 지연이 외출한 틈을 타서 선영은 뒷마당으로 향했어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마당에서 한 할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62살쯤 되어 보이는 강말순이었어요. 이 집에서 20년 넘게 가정부로 일해온 분이었죠. 말순은 선영을 보자 눈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빨래를 널며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간병인님,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선영이 물으니 말순은 주위를 살핀 뒤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께 드리는 수행 말이에요. 그 안에 독이 들어 있어요. 선영의 손에서 수건이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독이라니요. 며느리와 아드님이요. 회장님이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고 있어요. 재산 때문이죠. 만약 간병인님이 눈치채면 죄를 뒤집어 씌울 거예요. 말순의 시선이 두려움으로 흔들렸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 집은 CCTV가 가득해요. 거실도 복도도 심지어 부엌까지도요. 단 한 곳만 빼고 말이에요. 어디요? 며느리 부부 화장실이요. 그곳 환풍기 안에
제가 모은 증거들이 있어요. 사진도 있고 녹음도 했어요. 선영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친부일 수도 있는 노인,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집안, 그리고 자신에게 들이운 위험까지.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고 무서웠어요.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순이 선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회장님이 불쌍해서요. 그리고 간병인님, 회장님과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혹시 가족이신 건 아니에요? 선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그를 이대로 죽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확인하죠? 오늘 밤에요. 부부가 잠들면 화장실로 가세요. 환풍기 뚜껑을 열면 비닐봉지가 있을 거예요. 말수는 다시 한번 주위를 살핀 뒤 속삭였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이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날 저녁 선영은 평소처럼 회장에 간병을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지연이 가져온 수액백을 볼 때마다 말순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정말 그 안에 독이 들어 있을까요? 밤이 깊어지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2층 끝에 있는 부부 화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화장실 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순간 선영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어둠 속에서도 환풍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섰습니다. 환풍기 뚜껑을 열자 정말로 비닐봉지가 들어 있었어요. 말순이 말한 게 사실이었던 거죠. 선영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과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어요. 먼저 녹음기를 재생해 봤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볼륨을 최소로 줄인 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곧바로 지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님, 이제 2달만 더 버티시면 자연스럽게 가실 거예요. 아프지 않게 해드릴게요. 선영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뒤이어 태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실히 해. 재산 분쟁 같은 건 절대 없어야 하니까. 간병인도 의심받지 않게 조심해서 해. 선영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 계획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치밀하고 냉혹한 계획이었습니다. 사진들을 확인해 봤어요. 첫 번째 사진에는 지연이 수액백에 무언가를 넣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투명한 액체였지만 분명히 의심스러운 행동이었어요. 두 번째 사진에는 태민과 지연이 서재에서 서류를 들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런데 마지막 사진을 보는 순간 선영은 숨이 멎었습니다. 회장의 다리가 찍힌 사진이었어요. 바지가 거친 종아리 부분에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꼭 어린 시절 기억 속 아버지의 다리와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였어. 눈물이 주룩 흘러내렸습니다. 25년 만에 아버지를 찾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니요. 그것도 친아들과 며느리의 손에 말이에요. 그 순간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영은 급히 증거들을 다시 비닐봉지에 넣어 환풍기에 밀어 넣었어요. 하지만 너무 서둘러서 녹음기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밤에는 크게 들렸어요. 선영이 황급히 그것을 주워 담으려는데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지연이 서 있었어요. 평소의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당황한 채로 더듬거렸어요. 그냥 물이 잘 안 나와서요. 고장인 것 같아서. 억지스러운 변명이었어요. 지연의 눈은 이미 의심으로 번뜩이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선영의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다행히 증거물은 모두 환풍기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물이 안 나온다고 환풍기까지 열어보실 필요는 없었을 텐데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선영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소리가 위에서 나는 것 같아서 확인해 본 거예요. 지연은 한참 동안 선영을 째려봤어요. 그리고 나서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이제 주무시죠. 밤이 깊었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을 나왔어요. 하지만 지연의 시선이 등 뒤에서 따라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는 동안 온몸이 떨렸어요. 방문을 닫자마자 선영은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확실했어요. 침대에 누운 그분은 자신의 친아버지이고 이 집 사람들은 그분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위험에 빠졌다는 것도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믿어줄까요? 그리고 혹시 지연이 의심을 품고 있다면 다음 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됐습니다. 선영은 일찍 일어나 회장의 간병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렸거든요. 아버지를 구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우선 증거를 더 확보해야 했어요. 말순이 숨겨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거든요. 선영은 회장의 수액을 교체하면서 몰래 그분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확보했습니다. DNA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아침 식사 시간 태민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던 눈빛이 더욱 서늘해 보였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젯밤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 때문일까요? 식사를 마친 뒤 태민이 선영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는 냉혹한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간병인님, 그만두셔야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선영은 당황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집안의 규칙을 어기셨습니다. 사적인 영역을 침범했죠. 저희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태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어떤 설명도 들을 생각이 없다는 듯한 어투였습니다. 선영은 다급히 해명하려 했어요. 저는 그저 화장실 물이 고장나서. 그만하세요. 태민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어요. 어젯밤 당신이 화장실에서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선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들켰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럼 증거들도 발견됐을까요? 오늘까지 급여는 정산해드리죠. 짐 정리하세요. 태민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는 듯 서재 문을 열어 보였어요. 선영은 떨리는 다리로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지연을 마주쳤지만 그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방으로 돌아온 선영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제 아버지를 구할 방법이 없어진 건가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때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쪽지 하나가 문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말순의 글씨였습니다. 증거는 안전해요. 화장실 말고 다른 곳에 옮겨뒀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선영은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적어도 증거는 살아남았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시간 뒤 선영은 쫓겨나듯 집을 나왔습니다. 태민은 끝까지 차갑게 대했고 지연은 아이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대문을 나서는 순간 선영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2층 창문에 아버지가 누워 계신 방이 보였어요. 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꼭 구해드릴게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선영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가방 속에는 아버지의 머리카락이 들어있는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주저앉은 선영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의 수술비도 벌지 못했고 아버지도 구하지 못했어요. 모든 게 물거품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니, 포기해서는 안 됐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아버지를 이대로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선영은 결심했어요. 우선 DNA 검사부터 받아보겠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된다면 경찰도 믿어줄 테니까요. 그날 오후 선영은 대구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DNA 검사 의뢰하고 싶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며 그녀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부디 아버지가 맞기를, 그래서 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를 말이에요. 검사실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어요. 일주일 정도 걸릴 예정이에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결과 나오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일주일. 그동안 아버지는 안전할까요? 지연과 태민이 더 이상 수상한 약물을 투여하지는 않을까요? 선영의 마음은 조급하기만 했어요. 병원을 나온 선영은 다시 그 집 앞으로 갔습니다. 멀리서나마 아버지가 계신 방을 바라봤어요. 창문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연이 간병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선영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낮에는 임시 간병인을 구해서 생계를 유지했지만 밤만 되면 아버지 생각에 잠들 수가 없었거든요. 혹시 지연과 태민이 자신이 없는 사이에 더 빨리 일을 저지르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언제 오셔서 받아가실 수 있으세요? 선영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검사실에서 봉투를 건네받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침부 확률 99.9%.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정말 아버지였던 거예요. 25년 만에 찾은 아버지, 화재 현장에서 자신을 구하고 실종됐던 그 아버지 말이에요. 아버지. 검사실 복도에서 선영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으니 아버지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머릿속에는 말순이 전한 경고가 되살아났습니다. 수액 속의 독, 살인 계획, 그리고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려던 음모까지.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영은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부족합니다. DNA 검사 결과만으로는 살인 시도를 입증하기 어려워요. 담당 경찰관의 말에 선영은 답답했어요. 녹음 파일과 사진도 있어요. 가정부분이 몰래 찍어둔 거예요. 그럼 그 증거부터 확보해야겠네요. 동행하시겠습니까? 그날 저녁 선영은 다시 그 저택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간병인이 아니라 딸로서였습니다. 경찰과 함께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떨렸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지연이 나타났어요. 선영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또 오셨어요? 이미 해고했다고 했잖아요. 선영은 검사 결과지를 꺼내 들었어요. 이제 숨길 수 없을 겁니다. 이분은 제 아버지예요. 지연과 뒤에서 나타난 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태민은 검사지를 빼앗아 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따위가 감히 우리 집안의 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감이 섞여 있었어요. 지연도 얼굴을 굳히며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질 거예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위협적인 분위기였지만 선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때 경찰이 나섰어요. 일단 진술을 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증거도 확인해 보고요. 태민이 발끈했어요. 무슨 권리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런 난동을 부리는 거죠? 살인 시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말에 지연과 태민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무언가 급히 상의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선영은 그 틈에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가 누워 계신 방으로 말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버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하지만 얼굴색이 전보다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이제 안전해요. 선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더니 천천히 열린 거예요. 선영아.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선영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선영이에요. 미안하다, 선영아. 너무 늦게 알아봐서.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만났으니까 괜찮아요. 그 순간 아래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마도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것 같았어요.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선영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어요. 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제 모든 게 끝날 거예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친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알면서도 꼼짝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이 말이에요. 선영이 1층으로 내려가니 거실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경찰들이 집안 곳곳을 수색하고 있었고 태민과 지연은 소파에 앉아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뒷문으로 말순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경찰님, 여기 있어요. 제가 숨겨둔 증거들이요. 말순은 용기를 내어 그동안 숨겨둔 증거 꾸러미를 꺼냈어요. 사진들과 녹음기, 그리고 며칠 전 몰래 가져온 수액 샘플까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경찰이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거실에 지연과 태민의 대화가 울려 퍼졌어요. 아버님, 이제 2달만 더 버티시면 자연스럽게 가실 거예요. 확실히 해. 재산 분쟁은 없어야 하니까. 녹음이 흘러나오는 동안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태민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얘졌고 지연은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태민이 발버둥 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이 사진들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액에 무언가를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네요. 이 샘플도 국과수에서 분석해야겠습니다. 지연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단순한 영양제였어요. 아버님의 건강을 위해서. 그럼 왜 몰래 하셨죠? 간병인에게도 알리지 않고 말이에요. 경찰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태민은 분노에 치를 떨며 선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천박한 게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려고 해. 돈 때문에 이 모든 걸 꾸며낸 거 아냐? 그가 주먹을 쥐고 다가오자 선영은 눈을 똑바로 마주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아.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들어선 사람들은 추가로 온 경찰들이었습니다. 수사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태민 씨, 고지연 씨, 당신들을 살인미수 및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순식간에 태민과 지연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태미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지연은 그제서야 모든 걸 포기한 듯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우리는 단지 재산을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지연의 마지막 변명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핑계도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실은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선영의 눈에는 안도의 눈물이 맺혔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그녀의 마음을 감쌌어요. 말순이 조용히 선영의 곁으로 다가왔어요. 잘하셨어요. 회장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아버지를 구하지 못했을 거예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난 며칠간의 두려움과 긴장이 마침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경찰들이 태민과 지연을 끌고 나가는 동안 선영은 다시 2층으로 올라갔어요. 아버지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태민과 지연은 구속됐고 수액 샘플에서 실제로 독성 물질이 검출됐어요. 말순의 증언과 함께 모든 증거가 확실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 큰 저택에는 선영과 회장, 그리고 말순만이 남았어요. 선영은 매일 아버지의 간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이상 간병인이 아니라 딸로서 말이에요. 독성 물질이 빠져나가면서 회장의 컨디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그날도 선영은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회장의 병상 옆에는 선영이 가져온 옛날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린 선영과 아버지가 함께 찍은 소중한 추억들이었어요. 아버지, 저 기억나세요? 제가 7살 때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회장의 눈에 생기가 돌았어요. 손가락으로 사진을 가리키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넌 솜사탕을 먹으면서 울었지. 너무 달다면서. 네, 맞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물을 사주셔서 금세 웃었죠. 두 사람은 옛 추억을 하나씩 되짚어가며 대화했어요. 25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미안하다. 그때 널 두고 떠난 게 아니었어. 정말 찾으려 했지만 회장의 목소리에는 오랜 죄책감이 담겨 있었어요. 선영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도 다치셔서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사실 회장은 화재 사고 후 기억을 잃고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받았었어요. 기억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선영을 찾을 방법이 없었고 혼자서 사업을 일궈 큰 부자가 됐던 거예요. 하지만 딸에 대한 그리움은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선영아. 내 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전 민준이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시력 회복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도 말이에요. 수술비 걱정은 하지 마라.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건 제가 스스로. 바보야.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내 아들은 내 손자잖아.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선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니 꿈 같은 일이었어요. 그날 오후 선영은 민준이를 저택으로 데려왔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게 하려고요. 처음에는 어색해했던 민준이도 회장의 다정한 모습에 금세 마음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눈이 다시 보이게 될까요? 그럼 우리 민준이 최고의 의사에게 수술받으면 분명히 좋아질 거야. 회장이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아이는 할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3대가 함께하는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말순이 푸짐한 저녁상을 차려왔어요. 이제 그녀도 이 집의 소중한 가족이 됐어요.
회장이 정식으로 고용하기로 했거든요. 회장님, 이제 정말 좋으시겠어요. 따님도 찾으시고, 손자님도 계시고, 말순의 말에 회장이 크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모두 선영이 덕분이야. 우리 딸이 용감해서 이 모든 일이 가능했어. 선영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정말로 아버지를 구해낸 거니까요. 식사 후 선영은 아버지와 단둘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함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잖아.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선영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자. 창밖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나무들이 살랑살랑 흔들리며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딸로서 끝까지 아버지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시간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5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선영에게는 아버지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든든한 말순 할머니까지 있었으니까요.